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대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대구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실종된 한 여성의 시신이 4년 후 모텔의 정화조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된 미제 사건이에요. 2007년 3월 11일 대구의 한 모텔을 운영하던 중년 여성 이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가 그날 아침 6시경에 수영을 하러 가시는 걸 본 게 마지막 목격이라고 진술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었는데요. 4년 후인 2011년 3월 11일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본인이 10년째 운영하고 있던 모텔의 4번 정화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이 씨의 시신의 모습은 검은 비닐봉지가 머리에 씌워져 있고 넥타이로 이렇게 동여맸어요. 둔기로 3회 가격을 했는데 피가 굉장히 많이 튀겼을 거래요. 그래서 이 봉지를 묶은 건 피 때문에 묶은 것 같아요. 이 피 때문에 봉지를 씌우고 넥타이로 묶은 걸로 봤어요. 부검 결과 이 씨는 둔기로 머리를 3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 씨의 언니는 꿈에 이 씨가 나타났는데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부어 있었다면서 형사들에게 모텔 주변 저수지와 정화조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정화조를 2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이 사건에서 이 씨의 아들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는데요. 검찰은 아들이 범인이라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째, 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이 씨의 아들이었어요. 이 씨가 2007년 3월 11일 오전 6시에 수영장을 간다면서 외출하는 것을 봤다고 아들이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이 씨가 수영장에 가지 않은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어요. 우선 이 씨의 그랜저 차량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주차돼 있었어요. 이 씨는 5년째 같은 수영장을 다니면서 마치 지정석처럼 항상 같은 위치에 주차를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 발견된 차량은 구석에 다른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이 씨의 수영 가방과 지갑이 발견되었어요. 둘째, 이 씨가 스포츠센터에 간 기록이 없었어요. 스포츠센터로 가는 길에 위치한 대구 북구경찰서 읍내 초소에 차량 판독 시스템에 이 씨의 승용차가 통과한 내역이 없었고 스포츠센터에도 이 씨의 출입 기록은 없었어요. 이건 이 씨가 평소에 수영장에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날을 제외하고는 이 씨의 차량 기록이 전부 있었다고 해요. 또 평상시에 이 씨는 7시 이전에 수영장에 도착한 적이 없었는데 사건 당일의 아들은 이 씨가 6시 10분에 수영장을 출발했다고 했어요. 수영장과 이 씨의 모텔은 20분 거리라서 이 씨가 수영장에 6시 10분에 출발할 리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검찰은 이렇게 이 씨가 평소에 다른 시간에 외출했다고 아들이 증언한 게 의심스러웠어요. 셋째, 이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모텔에서 입던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이 씨는 평소에 수영장에 갈 때 정장 바지를 입고 가고 모텔에서만 이 분홍색 바지를 입는데 이 씨의 시신이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건 이 씨가 모텔에서 외출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 것은 이 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비닐봉지와 넥타이가 아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의 친구가 아들 넥타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넷째, 당시 이 씨가 운영하던 모텔은 좌측에는 논밭, 우측에는 도로를 높은 담을 끼고 있었고 여기에 모텔 입구 통로에 원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접수실에서 모텔에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범행은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봤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은 사업 실패 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점도 범행 동기로 봤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검찰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에서는 아들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복장과 시신의 비닐봉지, 넥타이 등 여러 요소가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시신 발견 시점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모텔 수색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우선 이 씨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씨에 따른 법정에서 어머니인 이 씨가 평소에 모텔 접수실에서 일할 때는 양말이나 버선을 신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외출할 때는 발목 스타킹을 신는다고 했어요.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모텔의 정화조 안에서는 어머니의 발목 스타킹이 발견됐어요.
이 스타킹이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가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씨가 외출할 준비를 했다면 그녀가 사건 당시 모텔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 스타킹의 발견은 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즉, 이 씨가 아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아침 6시에 수영장을 가려고 했고 실제로 수영장을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아들이 주장하는 어머니가 수영장을 갔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검찰이 주장했던 비닐봉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텔의 것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씨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비닐봉지는 폭이 41cm, 길이가 113cm였고요. 모텔에서 사용했던 비닐봉지는 45cm에 108cm였어요. 이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시신이 발견된 시간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그동안 비닐봉지의 크기에 변형이 없다고 판단될 때 두 봉지가 같은 봉지일 가능성은 낮다는 점 때문이에요. 탄소 안정 동위원 소비는 비닐봉지 재질이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모텔의 비닐봉지와 이 씨의 시신을 감싼 비닐봉지의 탄소 안정동 위원 소비가 동일하다고 해요. 즉 같은 재질의 비닐봉지라는 뜻이에요. 두 비닐봉지는 같은 폴리에틸렌 수지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직선의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크기가 다르다면 두 봉지가 같은 봉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예요. 정리하자면 이 씨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비닐봉지와 모텔에서 사용하던 비닐봉지는 재질은 동일하지만 크기와 차이가 있어서 같은 봉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던 넥타이는요, 아들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이 씨의 시신을 묶은 넥타이가 아들의 것이라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이 진술을 기록한 부분에 대해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요. 진정 성립이란 그 진술이 사실대로 기재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진술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대요. 즉, 이 친구의 진술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진술이 증거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넥타이가 아들 것이라는 주장을 오직 이 친구 한 사람만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넥타이를 모른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넥타이가 아들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대요. 아들의 여자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 다른 친구들은 그 넥타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따라서 이 넥타이가 아들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증언이 부족했대요. 또 넥타이가 굉장히 평범했대요. 넥타이의 색상과 문양이 평범해서 그 넥타이가 아들 것이라고 연결할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이 없었대요. 이 때문에 넥타이가 아들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넥타이가 아들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했대요. 친구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있고 그 진술도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또 판결문에 보면은 경찰은 2007년 3월 21일에 정화조에 대한 수색을 했어요. 언니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꿈에 이 씨가 나타났는데 물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퉁퉁 부어서 나오니까 정화조랑 호수를 수색해달라고. 그래서 2007년 3월 20일에 한 번, 4월 3일에도 한 번 맨홀을 열고 정화조 안을 막대기로 막 이렇게 꾹꾹 찔러봤대요. 그런데 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검찰의 공소 사실처럼 피해자의 사체가 유기된 시기가 2007년 3월 10일부터 2007년 3월 11일 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돼 있어요. 이 말은 시신이 유기된 시기가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하니까요. 그래서 1심은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뒤집으려고 항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모텔의 구조상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고요. 이 씨의 머리를 감싼 비닐봉지가 모텔의 비닐봉지와 비슷하고 넥타이가 아들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 모텔의 접수실에서 분홍색 담요와 방석이 사라졌는데 여기에 이 씨의 혈흔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걸 아들이 숨겼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씨가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건 스포츠 센터에 갈 때 입는 복장이 아니라 모텔 접수실에서 입던 옷이었기 때문에 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아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수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 있잖아요. 이 씨의 그랜저인데 이 씨의 그랜저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씨의 아들이 살해 동기도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금전 문제 등으로 이 씨와의 사이에서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의 판단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여전히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일단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대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이유들은 1심에서 이미 다뤄졌고 새롭게 추가된 증거나 보완된 내용이 없대요. 그리고 부실한 수사를 이유로 들었어요. 사건 당시의 건물조사나 범행 흔적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정화조 수색도 불안전하게 진행되었고 시신이 그 시기에 정화조에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검사가 제시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대요. 그러므로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현재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고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씨의 진실은 여전히 파헤쳐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 아들은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엉터리로 추리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리예요. 일단 아들을 보자면 그는 경제적인 문제와 결혼 문제로 이 씨와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수 있죠. 이 씨의 차량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씨의 마지막 행적과 아들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은 아들의 범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해요. 그리고 아들은 이 씨의 내연남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어요. 이 씨가 실종되기 전 내연남과 사이가 안 좋아 보였다고 했어요. 이 씨가 정화조에 발견된 게 내연남이 범인이라는 증거라고도 했어요. 아들은 정화조의 구조에 대해 잘 모르고 내연남이 정화조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연남이 범인일 거라고 했어요. 이 씨가 발견된 정화조는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청소를 하고 4번부터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크기도 5번, 6번은 작아서 시신을 숨기기 어려운데 4번이 가장 커서 시신을 숨기기가 좋고 4번 정화조 안에는 2m 높이의 플라스틱 구조물이 위에 떠 있대요. 그 밑에 시신을 숨기기가 좋은데 이 씨의 시신이 딱 그 플라스틱 구조물 밑에서 나왔고 이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연남이 범인일 거라고 아들은 주장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2006년에 사업차 중국에 갔다가 2007년에 귀국해가지고 엄마 일을 도우면서 모텔 일을 한 거예요. 사건이 2007년 3월 11일이잖아요. 아들이 2007년에 왔어.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안 됐어요. 근데 정화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정화조 1, 2, 3번만 청소하고 4번은 청소를 안 한다는 걸 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모텔은 한 업체에 10년째 정화조 청소를 맡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정화조 청소가 왔을 때 일일이 가가지고 확인을 할까요? 1번 청소하고 2번 청소하고 3번 청소하고 4번은 왜 안 해요? 막 물어보면서 일일이 간섭을 할까요?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청소 왔구나 하고 청소업체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고 아, 네 가는구나 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재판에서도 아들은 정화조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내연남이 안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또 딸도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딸은 사건 발생 당시 친구들과 부산을 갔었어요. 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딸이 모텔의 접수실에서 루미놀 검사하는 걸 반대하면서 막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접수실과 검찰이 주장하는 102호에서 루미놀 검사를 했다면 아들이 범인으로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단순히 딸이 루미놀 검사를 못하게 막았다고 해서 딸까지 의심하는 건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딸 또한 내연남을 의심하면서 오빠는 범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루미놀 검사를 못하게 했는데요. 이건 가족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오빠가 범인이라면 딸 또한 살인자의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엄마를 오빠가 살인했을지도 모르니까 루미놀 검사를 하자고 하는 동생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딸에게도 남은 가족은 오빠뿐인데 오빠를 믿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정황이 아무리 오빠가 범인인 것 같다고 해도 저는 오빠를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오빠가 의심이 간다고 해도 저도
이 씨의 딸처럼 우리 오빠가 아니라고, 우리 오빠는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반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딸 역시 내연남을 의심했어요. 아들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딸 역시 사건쯤 내연남과 엄마의 사이가 안 좋았고 엄마가 실종된 후에 내연남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연남이 의심 간다고 딸도 주장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딸이랑 아들이 공모해서 함께 범행을 한 것 같다고도 했거든요. 근데 딸도 영국 유학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었어요. 그럼 딸이 사방 정화조에 대해서 알 리 없고, 그리고 아들은 중국 갔다가 2007년도에 왔어. 딸은 영국 유학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돼. 둘이 뭐가 그렇게 주기에 척척 맞아가지고 공모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은 사업이 망하고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엄마 모텔 일을 도와주면서 엄마의 카드를 훔쳐서 쓰고, 엄마 카드 훔쳐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쓰고 막 대출받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엄마가 없으면 누가 가장 손해예요? 아들이 손해 아니에요? 이 씨의 언니가 용한 무당이었대요. 이 씨의 언니가 꿈에 이 씨가 나타나서 물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고 하면서 호수에 물도 다 퍼달라, 정화조도 조사해달라 막 하고 있었잖아요. 아들 입장에선 이 씨의 언니가 이모인데 이모가 자꾸 엄마가 물에 뿌는 모습이다, 정화조를 막 조사해달라고 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시신을 다른 데 옮겨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로 엄마의 시신을 정화조에 숨겼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 내연남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내연남이 가장 의심스럽거든요. 저는 범인이 내연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연남은 모텔과 정화조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모텔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갖고 있었고 모텔의 모든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연남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완전 유리한 조건이에요. 내연남이 진술하기에 모텔의 적외선 감지기가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많이 낄 때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점도 내연남의 범행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연남이 사건 당일 3월 11일 오전 6시 44분에 자신의 편의점에서 모텔로 전화를 했는데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씨의 아들과 딸은 내연남을 내연남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내연남은 내연 관계를 전부 부인했어요. 이 씨와의 관계가 내연남이 아닌 모텔 공사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인일 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지인이 아침 6시 44분부터 전화를 할까요? 내연남은 모텔과 이 씨의 핸드폰으로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어요. 처음 모텔에서 내연남의 전화를 받은 건 이 씨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들은 내연남의 전화를 받고 엄마는 수영장에 가셨다고 하고 끊었대요. 그러자 내연남은 두 번째로 이 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은 이때 딸이 갖고 있었어요. 딸이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고 했잖아요.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딸은 이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 가야 되니까 이 씨의 핸드폰을 빌려갔었대요. 그래서 모텔에서 내연남의 전화를 받은 아들이 엄마는 수영장에 갔어요 하고 끊었고 내연남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딸과 통화를 했대요. 도대체 지인한테 아침 6시 44분에 전화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제 생각에는 내연남이 엄마가 사라진 걸 아들이 아는지 확인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엄마는 수영장에 갔어요 하니까 내연남이 급하게 차를 수영장에 가져다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차는 보조석만 열려 있었고 모두 잠겨 있었는데 내연남이 이 씨가 차를 주차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운전을 해서 갖다 놓고 보조석으로 빠져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씨는 키가 158이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 씨가 아니고 키가 큰, 덩치가 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내연남이 이 씨와 통화를 하려고 모텔이랑 이 씨의 핸드폰에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 씨랑 통화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실종 신고 후에 딸이 내연남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내연남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엉터리로 상상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3월 8일 아들은 이 씨의 카드를 훔쳐서 3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여자친구와 거제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3월 10일 새벽 2시에 돌아왔는데 엄마 카드를 훔쳐서 결제한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씨와 아들은 오후 4시경에 카드 결제금 때문에 말다툼을 했대요. 이때 이 씨가 막 욕설을 섞어가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대요. 그리고서는 접수실에서 이 씨가 일을 했는데 이때 숲 밖에 숲5라고 마지막 표기를 하고 이 씨는 사라졌어요. 그 당시 숲 밖에는 오전, 오후 이렇게 표시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숲5가 3월 10일 오후 5시인지 3월 11일 새벽 5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씨의 아들이 3월 11일 아침 6시에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숙5가 3월 11일 새벽 5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들은 자고 있었고 접수실에서 스타킹을 신으면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아들한테 조금 있으면 나는 수영장에 가니까 접수실을 봐라 라고 하고 옷을 입으려고 접수실로 돌아왔는데 내연남이 이 씨를 3회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했고 다급했던 내연남은 피가 막 튀니까 자신의 편의점에서 간식을 챙겨온 비닐봉투로 이 씨의 머리를 감싸고 자신이 하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서 묶은 다음에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조에 일단 넣어놔요.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려고요. 그리고는 피가 튀긴 접수실에 방석과 이불을 챙겨서 자신의 편의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6시 44분에 모텔에 전화를 해요. 아들이 옥신각신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자기가 정화조에 이 씨의 시신을 갖고 가는 걸 봤는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모텔에 전화를 6시 44분에 해요. 근데 아들이 전화를 받아서 엄마는 수영장에 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씨가 수영장에 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씨의 자동차를 끌고 수영장에 세워놔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좌석을 만지고 문을 잠가 놓은 다음에 보조석으로 탈출을 해요. 그리고 태어나게 자신의 딸과 아내와 알리바이를 위해 스쿠버 창단식에 참여해서 인증샷을 막 찍어요. 아니면 이때 숙 밖에 숙5가 3월 10일 오후 5시라고 가정을 하면 아들은 엄마와 4시경에 다퉜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그냥 방에 들어가요. 싸웠으니까 엄마랑. 아니면 이때 아들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엄마를 살해했다고 치면 정화조에 숨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들은 정화조에 대해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정화조에 숨겼어. 그러면 3월 11일 6시에 엄마를 봤어요 라고 말을 왜 할까? 그냥 아예 나는 몰라요 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아들은 카드 결제비 때문에 엄마랑 크게 싸웠잖아요. 엄마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방 안에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월 10일 자정에 동생이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든요. 엄마를 바꿔달라고. 근데 아들이 엄마는 자 이러고 2번 다 전화를 안 바꿔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다퉜잖아. 엄마랑 싸웠잖아요. 그럼 말을 하기 싫잖아. 막 전화벨이 울리니까 받긴 받았어. 동생이 엄마를 바꿔달래. 근데 엄마랑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야. 엄마 찾아가지고 동생 전화 왔으니까 받아. 이 말을 하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다툰 엄마랑 감정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얘기하기 싫은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숙5가 3월 10일 오후라면 아들이랑 엄마가 다투고 아들은 방에서 안 나오니까 방에만 있던 아들은 그냥 몰랐던 거야. 엄마가 밖에 있겠거니. 모텔은 25개가 방이거든요. 근데 20개나 찼대요. 만일 엄마가 3월 10일 사고가 난 거라면 접수실이 비어 있었을 텐데 아들은 방에 있었으니까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건 3월 11일 6시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숙5가 엄마가 3월 11일까지 있었다는 얘기고 내연남이랑 옥신각신해서 무슨 사고가 나면서 내연남이 엄마를 정화조에 일단 숨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연남은 호시탐탐 시신을 옮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와가지고 정화조에서 엄마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니까. 내연남이 모텔을 지을 때 공사에 참여했었는데 모텔의 현관에 있는 적외선 감지기가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많이 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즉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원적외선 감지기가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놓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연남은 날씨를 보면서 호시탐탐 시신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신을 못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제 엉터리 추리니까 내연남의 범행 계획이나 실행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알리바이 하나로 그냥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어요. 내연남은 3월 11일에 아내랑 딸을 데리고 스쿠버 창단식에 갔다고 했으니까요. 아들이 범인이건 내연남이 범인이건 분명한 사실은 이 씨는 모텔에서 사고가 난 건 맞는 것 같은데 루미노 검사를 안 한 것과 내연남의 2007년 3월 10일, 3월 11일 행적과 넥타이가 내연남 것인지 비닐봉지가 내연남의 편의점 것인지 그리고 내연남이 진짜 내연남인지 아니면 정말 지인일 뿐이었는지 어쨌든 조사를 안 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결론적으로 저는 내연남이 진짜 강력한 용의자로 보여요. 내연남은
모텔과 정화조에 대한 지식도 있고 사건 전후로 모텔에 접근할 기회도 있었으며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 씨의 아들, 딸보다 내연남의 범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청소하지 않아서 들킬 일 없는 4번 정화조에 대해서 아들이 알 리가 없다니까요. 내연남이 스쿠버 찬단식에 갔다고 했을 때 이 씨의 아들, 딸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스쿠버에 관심이 없어 보였으니까 아들, 딸들이 거짓말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내연남은 딸과 아내가 있던 유부남이었거든요. 이 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던 아니면 이 씨가 관계를 밝히자고 하던 내연남의 범행 동기가 더 강력하지 않아요? 이 사건의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증거와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 이 사건 역시 태안이법의 적용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들의 유죄 가능성, 내연남의 연루, 아니면 다른 제3자의 범행?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